샬롬, 인생의 역사 9번째. 하늘 부분의 일털이 이례적이었고 또 매력적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코드로 작곡가 윤상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이다. 1990년에 그의 솔로 1집이 나왔고 누구나 알듯이 이별의 그늘이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나는 행복을 기다리며 같은 곡에서 당대의 유일무이한 재능을 발견했다. 나는 그의 작업을 뒤쫓기 시작했고 이후로는 내내 경탄의 연속이었다. 8마디만 들어도 그의 음악임을 알 수 있었고 그의 태작이 다른 이들의 걸작보다 언제나 더 좋았다. 더 결정적인 충격은 EP 앨범 인센서블이었다. 10대 이래로 내 음악의 만신 전에는 아스트로 피아졸라, 엔니오 모리코네, 팻 메시니, 류이치 사카모토, 윤상들이 머물고 있는데 이들 중 한 사람만을 그리고 그의 앨범 중 단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내게 그것은 윤상의 인센서블이다. 나는 이 앨범의 첫 세 트랙 언제나 그랬듯이 마지막 거짓말 악몽을 베토벤의 3대 피아노 소나타 비창 8번 월광 14번 열정 23번에 빗대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 세 트랙을 연달아 듣는 15분 동안에 멜랑콜리는 내게 지난 20년 동안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남아있다. 동의를 구하기 위한 설득의 말이 아니다. 나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히 말하고 싶을 뿐이다. 말하자면 1989년 어느 날 이후로 30년 넘게 나는 윤상 덕후로 살아왔다. 대한민국에서 전문 음악인들 몇몇을 제외하면 윤상에 관해서 나는 누구에게도 배울 것이 별로 없다. 윤상의 디스코그래피를 꿰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윤상이 다른 기수 김현식에서 아이유까지 얘기해준 모든 곡을 다 알고 있어야 한다. 전설적으로 실패한 듀오 알로가 부른 노래도 그 당시에 즉 훗날 소녀시대와 아이유가 다시 부르기 전에 이미 미치도록 좋아했어야 한다. 심지어 배우 차인표와 문근영이 부른 노래까지도 말이다. 윤상이 만든 곡에 유치한 가사가 얹히는 재앙을 거의 홀로 막아온 탁월한 작사가 박창학에게도 가슴을 쓸어내리며 감사해야 한다. 오늘날 1020 세대에게 윤상은 원피스라는 팀을 이끌며 러블리즈의 앨범을 프로듀스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윤상 덕후는 원피스가 만든 러블리즈의 음악 중에서 어떤 곳이 특히 윤상 주도의 결과물인지까지 눈치챌 수 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문득 깨닫게 된다. 내가 글쓰기에 대해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것들을 그의 음악에서 배웠다는 사실을.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의 머리말에서 글쓰기의 단계별 준칙을 이렇게 정리해 본 적이 있다. 물론 내가 쓴 글들을 내가 설정한 기준에 언제나 미달한다. 첫째, 가치 있는 인식을 생산할 것. 좋은 글이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취향이나 입장이 아니라 인식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확한 문장을 찾을 것, 뜻한 바를 100% 담아낼 수 있는 문장이 써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공학적으로 배치할 것. 모든 문장이 제자리에 놓이도록 만들어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건은 내가 윤상의 음악에서 경탄하며 발견하고 하는 것들이다. 첫째, 그래서의 인식은 음악에서의 주제와 같다. 존재할 가치가 있는 독창적인 주제 라인을 거의 모든 음악에서 생산해내는 작곡가는 흔하지 않다. 이례적인 고투워크를 조사할 때조차도 멜로디의 대중적 설득력을 잃지 않는 것이 대중음악가 윤상의 자의식이다. 둘째, 정확한 문장에 대응되는 것은 정확한 사운드다. 윤상 덕후들은 사운드에 대한 그의 집착이 거의 괴담 수준의 거심을 잘한다. 인센서블 3부작에서 각 트랙이
프로그래밍된 드럼 비트는 너무도 적절해서 다른 버전을 상상할 수조차 없다. 배반에서부터 소심한 물고기들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사운드 소스는 마치 처음부터 이 음악에 쓰이기 위해 기다려왔다는 듯이 그곳에 있다. 셋째, 구조적 완결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자. 모든 것이 정확히 선택돼서 최상의 방식으로 조합돼 있을 때 그것의 변경을 가하는 일은 불필요하고 불가능하다. 지금껏 윤상의 음악을 재편곡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은 사람은 단 하나뿐인데 그것은 바로 윤상 자신이다. 나는 그를 닮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나는 내가 가장 덜 싫어하는 나들 중에 하나다. 히라노 게이치로는 우리가 자신의 전부를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는 보들레르의 시나모이 오가이의 소설을 읽을 때에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었고 그것이 자기라는 존재를 긍정하는 입구였다고 고백한다. 사랑이란 상대의 존재가 당신 자신을 사랑하게 해주는 것이다. 나란 무엇인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 덕질은 우리에게 그런 덕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준다. 자꾸만 나를 혐오하게 만드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자신을 사랑하면서 이 세계와 맞서고 있다. 누구도 완전히 절망할 수는 없게 만드는 이상한 노래. 누구도 완전히 절망할 수는 없게 만드는 이상한 노래. 코로나 시대의 사랑. 이를테면 마스크를 쓴 연인들이 키스를 하는 마그리트의 그림으로 말문을 열 수도 있다. 마르케스의 소설 콜레나 시대의 사랑을 코로나 시대의 사랑으로 바꿔 볼 수 있을 것이다. 콜롬비아에서 시작된 익명의 편지 쓰기 프로젝트, 마침 명칭이 코로나 시대의 사랑이다를 언급해도 좋겠다. 온라인 데이트 시장이 급성장했다는 소식, 또 집에 너무 오래 같이 있게 된 부부가 서로를 견디지 못하고 코로나 이혼을 한다는 소식 등은 왠지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경우라 누구에게나 흥미로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로 시작하고 싶지는 않다. 센스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말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특정 사건을 기점으로 세계가 달라졌다고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말해야 할 때가 분명 있지만 그럴 때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에서 이제 세계라는 것의 의미가 달라졌다거나 언어는 무력한 것이 됐다는 발언들이 나온 것은 그럴 만한 일인데 누군가는 그런 진단 속에 담긴 고통에 공감하면서도 이렇게 말하기를 잊지 않는다. 그 사건 이전에도 수많은 이들의 고통과 죽음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그런 것들을 쓰나미만큼 자신의 세계에 별다른 영향도 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스스로 충격을 받을 필요도 있다고 말이다. 달라진 것 차이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널리즘만이 아니라 지식인을 자처하는 많은 이의 숙명이다. 그들은 언제나 발견의 능력을 입증해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발견돼야 할 차이가 발생했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가 달라질 때에도 여전한 것들이 있다. 큰일이 일어나도 어떤 여전한 것들은 더 여전해진다. 불행도 새로운 것이 더 값져서 이미 충분히 나빠진 것들이 더 나빠지는 변화는 세상의 주목을 끌지 못한다. 내게 주어진 사랑과 연애라는 주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코로나 이후 사랑과 연애는 달라졌는가, 여전한가, 아니면 더 여전해지는 방식으로만 달라졌는가? 원격 현존과 접촉 신뢰, 원격 현존과 접촉 신뢰. 예컨대 인터넷 말인데 20년 동안 그것은 우리를 바꾸었고 또 바꾸지 못했다. 철학자 휴버트 드레이퍼스는 인터넷으로 신체의 한계를 초월한 원거리 대면이 가능하게 됐을 때 놀랐고 이를 원격 현존이라 명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 변화가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데 내기를 걸었다. 그에 따르면 우리에겐 신체를 가지고 있는 한 추방할 수 없는 기본적 욕구가 있는데 세계를 최적의 상태로 움켜쥐려는 욕구가 그것이다. 방학이나 장학이라는 말 속에 움켜질 악이 있는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원격 현저는 재적이 움켜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화기나 야구공을 몇 번씩 바꿔 쥐듯이 또 갤러리에서 작품을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지점에 서듯이 우리는 신체를 통해 이 세계와 최선의 방식으로 만나기를 원하며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래서 드레이퍼스는 두 최고 경영자가 회사 합병을 결정할 정도로 서로를 신뢰하게 되려면 여러 번의 원격 회의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결국 그들의 거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최적의 거리에서 눈을 맞추고 가벼운 악수와 포옹을 해야만 생겨나는 확신, 이것을 접촉 신뢰라고 부르면 어떨까? 원격 현저는 접촉 신뢰를 대체하지 못한다. 강의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다. 20년 동안 우리는 바뀌지 않았다. 에로스와 우울증. 그러나 연애를 할 때에나 그렇다는 말이지. 연애 자체를 거부한다면 20년 동안의 진로가 오히려 이 거부의 방향 쪽이라면 철학자 한병철은 저서 에로스의 종말과 함께 오늘날 사랑의 위기를 말하는 많은 사상가의 명단에 합류한다. 많은 이가 성공만을 보고 달려가는 성과 주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자기 자신과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나르시스즘적인 주체라는 것이다. 자기애에 빠져 있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우울증적 상태에 가깝다. 타자라는 존재의 의미를 모르고 그의 다름을 견디지 못하며 그것과 대변해야 할 상황을 피하는 주체다. 타자는 내 성공을 확인할 때나 필요한 납작하고 투명한 거울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타자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실종되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타자의 타자성을 인식하고 감당해낼 주체가 없어지면 서로에게 타자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미디어로 배달되는 디지털 이미지로서의 타인이다. 당연하게도 이런 나르시시즘 우울증적 주체에게서는 사랑이 발생할 수가 없다. 타인의 심연 같은 타자성과 충돌하면서 내가 나로부터 빠져나와 거듭나는 드문 체험이 사랑이라는 말이다. 에로스는 주체를 그 자신에게서 잡아채어 타자를 향해 내던진다. 반면 우울증은 주체를 자기 속에서 추락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양자택일이다. 우울증이냐 에로스냐. 마스크 크기만큼의 자살, 마스크 크기만큼의 자살.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다. 여전히 우울증의 시대이기도 하다. 마스크가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간염병 시대 이전에도 어떤 젊은이들은 마스크를 썼다. 그중 한 여성 청년의 말이다. 나와 상관없는 세계일수록 눈부시게 밝은 시대 분명히 있는데 없다는 느낌이 든다. 걷고 있는데 없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이 애달프다고 죽을 것까지는 없다면서 그는 마스크를 쓴다. 입을 가리고 코를 가리고 세상에서 내가 보이지 않을 만큼만 간단한 자살을 하자.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내가 없다는 느낌 속에서 실제로 나를 조금 없애보는 일이라는 거. 1986년생 일본신 사이히테 다이가 2014년에 출간한 시집 사랑이 아닌 것은 별에 실려있는 마스크의 시다. 타자의 실종과 사랑의 위기라니 관념의 위기라고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시인의 우울한 투정이 어느 때나 있는 것이라고 냉소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뉴노멀이라고 말하면 이전의 모든 것이 노멀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코로나 시대의 사랑이라고 말하면 이전에는 사랑이 자명하게 있었던 것처럼 돼버린다. 올해 들어 부모님의 가게는 월세를 못 내게 되었고 자신도 아르바이트에서 잘렸을지 모르지만 취업이 불투명하고 연애 따윈 안중에도 없었던 것은 그 전부터다. 그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썼던 마스크라는 거. 모두가 마스크를 쓰자 간단한 자살들이 묻혀버렸을 뿐. 그래서 사랑은 가능한가? 그래서 사랑은 가능한가? 이렇게 여전한 일이 그 여전한 일이 되는 세계 속에서 사랑은 가능한가? 이시아 유아의 영화 도쿄의 밤하늘은 항상 가장 짙은 블루는 위에서 언급한 시인의 시에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작품이다. 청춘 영화로 해야 하겠지만 속 사정은 눈부시지 않다. 낮에는 병원에서 매일 시체를 수습하고 밤에는 술집에서 남자 손님 말 상대를 해야 하는 여자가 있다. 또 한쪽 눈이 보이지 않고 불안할 때면 수다를 떠는 공사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는 남자가 있다. 둘은 점선 같은 만남을 이어가지만 여자는 연애가 사람을 평범하게 만드는 바보 짓일 뿐이라고 냉소하고 남자는 그런 건 모르겠다고 짐짓 덤덤한 척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딴 죽음에 휘청거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릴 것이라는 불안 때문인 것이다. 여기엔 동일본 대지진의 절망이 새겨져 있지만 당연히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어디서든 이 세계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무책임한 짓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영화는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영화에는 마치 감독의 분신인 듯 힘을 내라는 내용의 노래를 막무가내로 부르는 버스커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는 누구에게도 절망할 권리 따윈 없다고 외치는 것처럼 보인다. 그 기수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두 사람은 사랑이라는 것을 해보기로 마음먹는다. 영화의 끝에서 이제 거의 연인이 된 듯 보이는 두 사람은 가장 짙은 블루의 밤에 이렇게 자문자답한다. 다시 큰 사고로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 모금을 하자. 그리고 잘 잤습니다와 잘 먹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며 살자. 재난 속에서도 타자의 존재를 잊지 않겠다는 거, 일상을 지키면서 그로부터 힘을 얻겠다는 것이다. 달리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기세로 노래를 부르는 그 가수처럼 사랑이라는 것을 하면서 말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누구도 완전히 절망할 수 없게 만드는 이상한 노래를 함께 부르는 일 같은 것이리라. 죽을 때까진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임을 위한 행진곡, 인간임을 위한 행진곡,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임이. 임을 위한 행진곡은 행진곡이다. 역사를 전진하게 하고 그 자신도 거듭나는 노래다. 지난 40주년 기념식에서 공개된 정재일 편곡 버전을 훗날 고전이 될 작품의 초연 현장에 있는 기분으로 들었다. 원곡의 멜로디를 장조로 바꿔 부른 에필로그 그 파트에서 정훈이의 목소리로 박창하게 가사가 되어될 노래될 때는 기어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탁월한 예술가들 덕분에 새삼 이 노래에 대해 생각했다. 한자 존재가 있는 자이면서 있음 자체이기도 하듯이 우리말 임도 있는 자로서의 당신을 뜻하면서 이다의 명사형임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이런 발상을 백낙청의 역사적 인간과 시적 인간에서 처음 배웠다. 그렇다면 임을 향한 행진곡은 당신을 위한 것이자 있음에 대한 것이라고 하리라. 이렇게 있을 것에 관한 노래라는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이 노래는 윤상원과 박기순의 영혼 결혼식을 기리기 위해 그로부터 몇 달 후 제작된 노래극
넋풀이의 마지막 곡이다. 함께 이승을 떠나는 두 영혼이 산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앞서서 가나니 산자여 따르라의 가나니가 구전 과정에서 나가니로 바뀌었다. 정근식의 논문이 지적한 대로 이 변화는 노래의 주체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이 곡은 가는 자를 보내며 투쟁의 길로 나아가는 자의 노래,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이에게 산자여 따르라 라고 호소하는 노래가 된 것이다. 그래서 세계의 인매 형식이 여기에 담겨 있다. 가는 자, 죽는 자, 나가는 자, 싸우는 자, 산 자, 따르는 자. 첫째, 가는 자의 삶의 형식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이 없이이다. 사랑이 사적 영역에서 추구될 만한 행복이라면 명예는 공적 영역에서의 성공일 것이다. 둘 다 포기했으면 됐지. 명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이름은 왜 또 빼앗겨야 한단 말인가. 한 사람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완전한 말소까지 각오하겠다는 뜻이겠으나 이 구절은 훗날 귀계한 방식으로 실현된 예언이기도 했다. 5월의 현장에 있었던 평범한 시민들이 2015년 이후 제 이름 대신 북한구를 가리키는 보통 명사 광수라고 불리는 일도 생겼으니까 말이다. 다른 충의의 사례지만 5월 27일 새벽 도청에서 목숨을 걸고 마지막 마이크를 잡았던 박영순 씨도 명예는커녕 오해와 낙인을 피하기 위해 본명을 감춘 채 살아온 터다. 둘째, 나가는 자의 삶의 형식은 두 구절에 분산돼 있다. 둥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나부끼는 깃발 앞은 죽음의 앞이고 내 죽음의 가능성도 지척에 있다. 흔들리지 말자고 말했어야만 했던 것은 모두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산천은 역사의 준엄함이고 역사는 사실의 두려움이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질문이자 압력이 된다. 이때의 깨어남이란 그 질문과 압력을 외면할 수 없다는 깨달음일 것이다. 요컨대 저 두 구절에서 나가는 싸우는 자의 주체성은 흔들림과 깨어남의 반복이다. 수시로 흔들리면서도 매번 깨어나야 하는 삶, 그것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있다. 셋째, 산자의 삶의 형식은 마지막 구절이 알려준다.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산자는 따르는 자다. 지난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죄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자극한 구절이고 따라 부를 때마다 싸우는 자를 따르는 자라고 되자고 자신을 다구쳐야만 했으리라. 40년이 지난 이제 산자들이 따라야 할 것은 새삼스럽게도 진실이다. 40년 전 광주의 진실과 그 가치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다. 아는 자는 기억함으로써 살리는 자가 되고 모르는 자는 왜곡함으로써 죽이는 자가 된다. 광주를 죽이는 자들이 괴물 사이코패스인지 환자 망상 증자인지 나는 모른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의 창궐을 막아내는 것이 산자들의 책무라는 것이다. 5월 강조에서의 자신을 증언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누구라도 그때 그곳에 있었다면 자신처럼 행동했을 것이라는 말. 제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 인간 전체를 용서해 버리는 사람도 많은데 그분들은 자신이 도달한 숭고함을 인간성 그 자체에 헌정하고 있었다. 많은 학자의 말대로 5월 공동체는 개별성에서 연대성으로 도약하는 인간성의 한 극치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 죽고 싸우고 따르는 그런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에 지고한 경지 하나를 재현하는 노래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인간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이 노래를 우리의 국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과분해서다. 이 노래가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없어서다. 실패한 사랑의 역사를 해치고 실패한 사랑의 역사를 해치고 제 승자의 90년대를 생각하며
70년대는 공포였고 80년대는 지옥이었다. 이제 이 세기말은 내게 무슨 낙인을 찍어줄 것인가. 세기말 부분. 실패한 사랑의 역사, 그리고 또 한 번의 실패. 실패한 사랑의 역사, 그리고 또 한 번의 실패. 새로운 세기로 접어든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제 승자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이제 저 질문을 다시 던져볼 때가 되었다고 나는 느낀다. 그리하여 세기말은 그에게 무슨 낙인을 찍었던가. 이렇게 달리 물어도 뜻은 같다. 90년대는 제 승자에게 무엇이었나. 제 승자의 시집 7권을 앞에 놓고 있자니 저 질문이 새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제 승자의 독자라면 알다시피 그의 시가 90년대를 통과하면서 달라졌기 때문이다. 더 과감하게 말하면 80년대의 제 승자와 2000년대의 제 승자는 서로 다른 두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90년대에 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그가 90년대에 쓴 시들은 내 무덤 푸르고 여인들에 묶여있다. 내 무덤 푸르고는 80년대 에필로그이고 연인들은 2000년대의 프롤로그이다. 우리의 물음에 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두 권의 시집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된다. 세월은 내게 뭉텅뭉텅 똥덩이나 던져주면서 똥이나 먹고 살라면서 세월은 마귀잡이로 그냥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내 정신과 육체의 한가운데서 저 불변의 세월은 흘러가지도 못하는 저 세월은 내게 똥이나 먹이면서 나를 무자비하게 그냥 살려두면서 먹지 않으려고 뱉지 않으려고 언제나 앙다물린 오간들 그러나 언제나 삼켜지고 뱉어져 나오는 이 조건 반사적 자동 반복적 삶의 쓰레기들. 목숨은 전부터 오물이었다. 미망 혹은 비망. 내 무덤 푸르고를 열면 미망 혹은 비망 연작이 시작되는데 그 첫 두 편이 위와 같다. 이전 시집 3권을 읽은 독자라면 이 시들에서 놀랄만한 것을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의 80년대 시들에서 이미 다 발설된 자기 인식이 재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차이가 있다면 80년대의 작품들이 의의 작품들보다 더 구체적 구조적이고 90년대 초의 이 연작들은 형식적 측면에서 지난 작품들의 파편처럼 보인다는 것 정도다. 미망 혹은 비망은 지난 세월이 나에게 부당한 대접을 했음을 고발한다. 세월은 내게 똥덩이를 던져주었고 내 앞과 뒤 혹은 정신과 육체에 대해 마구잡이였으며 그런 세월의 내용과 형식은 불변일 것이어서 이 삶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시에서 가장 인상적인 마지막 구절이 알려준다. 세월은 나의 죽음을 허락할 정도로 자비롭지 않음을, 나를 무자비하게 그냥 살려두면서 내내 그렇게 흘러갈 것임을. 연작의 첫 시가 세월이 내게 던져주는 것을 똥이라고 했으니 두 번째 시가 그것에 대한 대처 방식을 논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생은 먹는 것, 소화가 뱉는 것 배설으로 유지되는데 그다지 살고 싶지 않은 이 시인은 똥을 먹지 않으려고 뱉지 않으려고 언제나 앙다물리 오간들을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더 큰 지옥을 낳을 뿐이다. 지옥을 거부하려는 몸짓이 언제나 실패하기 때문이고 그 실패가 또 다른 지옥이 되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대사를 중단하고 싶지만 육체적 허기를 참지 못해 먹고 사는 존재로 살아가고 정신적으로는 타인과 세상의 일말의 기대도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냉담해지고 싶지만 정신적 허기를 참지 못해 또 헛된 기대를 품었다가 상처받는다. 이 육체적, 정신적 대사 과정을 시인은 조건 반사적 자동 반복적이라는 표현으로 포매한다. 여기에 담겨있는 감정은 모욕, 굴욕, 지옥이라고 할 때의 그 욕이다. 욕으로 유지하는 목숨을 시는 당연하다는 듯이 쓰레기 혹은 오물이라 지칭한다. 생에 대한 거식증이라고나 할까. 완전한 단식에는 실패하는
그래서 결국 똥을 먹고 쓰레기를 토해내는 삶이다. 이보다 더 처절한 자기인식을 지금도 우리 시에서 쉽게 찾기는 어렵다. 그러니 새삼 묻고 싶어진다. 어떻게 이런 인식에까지 이르고 말았던가. 나는 최승자의 초기 독자들, 평론가들의 독법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가 사랑받지 못한 여자의 노래라는 시를 쓰기도 했지만 최승자의 시를 두고 바로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도리가 없다. 이 명명은 그의 시 세계를 축소하는 일이 전혀 아니다. 세상에 쓰이는 많은 시가 사실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말이거나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받으려는 사람의 말로 가득 차 있다고 보는 독자에게 최승자의 시에 나는 그런 갈망을 감추지 않는 시라는 장르가 나올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솔직한 1인칭이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말의 외연과 내포가 사람마다 제각각이므로 최승자의 시를 실패한 사랑의 시라 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충 설명을 달아주는 것이 좋으리라. 사이먼 베일을 따라 사랑을 무너뜨릴 수 없는 삶의 기반에 대한 희망을 우리 안에 일깨우는 사람과 사물들에게 느끼는 황홀이라고 규정해 보면 어떨까? 사랑의 탄생, 무너뜨릴 수 없는 삶의 기반이 주어져 있을 때 내 삶은 삶의 위험으로부터 안정감과 삶의 의미에 대한 충만감을 얻는다. 비유적으로는 고향에 와 있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고 개념적으로는 존재론적 정착이라고 해도 좋다. 이런 개념을 제안한 저자는 이를 바탕으로 사랑에 대한 보다 자신감 넘치는 규정을 시도한다. 나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오로지 우리 안의 존재론적 정착의 약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무척 드문 사람이나 사물이나 개념이나 교리나 풍경들로 제한될 거라고 생각한다. 제한이라는 배타적 표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나에게 존재론적 정착감을 제공하는 것만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존재론적 정착감을 제공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건 내 사랑의 대상이 되기에 족하다는 뜻이 된다. 존재론적 터전으로서의 사랑의 대상. 그런데 그 터전이 외부에 꼭 있어야 하는가? 그래야 한다. 개인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느끼는 강렬한 취약함이라는 감각 때문이다. 태어난다는 것은 낯설고 위협적이며 통제 불가능한 세계에 내던져진다는 것인데 유아의 육체적 역량은 세계와 맞서기에 턱없이 부족하므로 타인의 보호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연약한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에도 그에 합당한 보호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유년기 인간의 의식은 상처받기 쉬움을 이번에는 이렇게 옮겨보자라는 속성을 갖는다. 그 의식에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태어날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확신이다. 그러므로 유년기 인간에게 부모와 그에 준하는 존재가 제공하는 육체적 정신적 돌봄의 역할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취약함이 정착감을 갈구하고 정착감이 취약함을 해결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랑을 더 정확히는 사랑의 필요성을 배운다. 이 경우 타자애와 자기애는 동전의 양면이다. 나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데 성공한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 선순환이 실패할 경우 상황은 반대가 된다.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타자를 미워할 것이고 그 타자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나를 또한 사랑할 수 없게 된다. 선순환과 악순환 모두 그 영향이 심대하지만 후자의 영향이 훗날에 더 크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전언이다. 프로이트의 서정주를 섞어 말한다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발할이 실패한 사랑의 역사다. 최승자의 시는 이 명제의 탁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연인한테 버림받은 이의 신세 한탄이라는 뜻이 아니라 존재론의 정착의 근거를 찾는데 지속적으로 실패해 온 한 실존의 비가라는 뜻에서 말이다. 그런데 존재론적 정착지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실은 자신도 몰랐던 존재론적 정착지가 하나 정도는 있었던 것이리라. 재승자로 말할 것 같으면 그것은 글쓰기다. 정작 재승자 자신은 이를 9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자각했던 모양이지만, 그러나 이제 고박하자, 시인하자, 쓴다는 거, 써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더라면 내 삶은 아주 시시한 의미밖에 갖지 못했으리라는 것, 어쩌면 내 삶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으리라는 것, 오 쓴다는 거, 써야 한다는 생각에 내가 얼마나 높이 내 희망과 절망을 매달아 놓았던가를, 내가 얼마나 깊이 중독되어 왔던가를 이제 비로소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구나. 워드 프로세스 부분에서 세계가 부정되어야 마땅한 곳일 때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은 옳다. 내 글쓰기가 그런 부정에 헌신함으로써 나는 그런 이들에게 속할 수 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즉 존재론적 정착감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죽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7, 80년대 재승자를 버텨낼 수 있게 한 내적 논리일 것이라고 나는 짐작한다. 생각해보면 재승자의 실패한 사랑의 역사는 구론적으로 세계의 폭력성과 결합돼 있었던 터다. 그의 데뷔작인 이 시대의 사랑이 1975년 동국동락하던 문학회 남학생이 간첩 혐의로 체포되었을 때 쓴 시라는 정보는 요긴하다. 그 이후로 재승자의 시는 이 시대의 사랑의 불가능성과 싸우기 위해 쓰였는데, 역설적으로도 그는 그 싸움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한 줌의 사랑이나마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리라. 그의 말대로 비록 70년대가 공포이고 80년대가 지옥이었다 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재승자의 삶이 그 공포와 지옥에 의존한 바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달라진다. 말 못할 사랑은 떠나가고 말 못할 입도 떠나가고 그게 더 크게 울부짖을 수 있는 개들만이 남았었지. 너 잘났니 뿅, 너 잘났니 뿅. 한 시대 전체가 전자게임 화면처럼 죽이지 않으면 죽는 길밖에 없어 혼신으로 으르렁거리던 흑색 개, 백색 개들의 시절, 그런 시절이 있었지라고 중얼거리며 아파트 입구를 내려서다 보니 우리 시대의 꿈들은 모두가 개꿈이라고, 철질한 암호처럼 미래의 프로파간다처럼 허섭 쓰레기로 웃고 있는 장미송이들의 개개체. 그래, 드디어 이 시대, 이 세계, 희망은 죽어 욕설만이 남고 절망도 죽어 지적만이 남은 너 잘났다 뽕. 말 못할 사랑은 떠나가고 에서 끝.